24년 기준으로 이익 개선 기여도가 뭐가 높나 봤더니 이번에도 압도적으로 1위가 반도체. 저평가되어 있는 것을 쭉 뽑아봐라 라고 하시면은 제약바이오 중에서 제약업체 그리고 인터넷 플랫폼 기업들을 좀 보자라는 말씀드리고 있고요. 이제 바닥을 찍고 소외된 업종이 이제 올라가는 걸 찾아야 돈을 많이 버는데. 그렇죠. 저희는 아까 보여드렸던 섹터 중에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싼 애들이 뭘까를 생각을 해보면은 개별 종목으로는 제약업체들 중에 큰 애들을 보고 있는데 1분기 수익률 꼴찌가 제약바이오예요. 그렇겠다. 네. 무덤이었어요. 그렇겠다. 그래서 저도 이제 사고 싶었거든요. 네. 저는 약간 역발상이라. 네. 근데 선뜻 손이 안 나가. 최근 조금씩 막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왜냐? 외국인하고 기관이 사기 시작했어요. 싸다는 생각입니다. 네. 일단 싸다는 생각이고, 두 번째로는 몇몇 기업, 특히 대형 바이오 시밀러 기업들은 올해 돈을 좀 벌 수 있어요. 보통 독점권을 주잖아요. 신약 개발을 하면 독점권이 풀리는 게 올해 되게 많대요. 근데 대형 바이오 시밀러 회사들은 이미 작년에 캐펙스 투자를 해놓고 풀리는 대로 복제약을 만들어 놓을 생산 체제를 만들어 놔서 올해는 실적이 좀 좋아질 거라고 하는데 주가는 못 올랐죠. 그런 것들이 조금 좋아질 수 있다고 보고 있고, 또 하나는 인터넷. 1월 달에 반짝하고 다시 이렇게 내려왔거든요. 다시 저점권이에요. 올해 내내 성장 이슈가 되었던 것들을 되돌아보면 저는 궁극적으로 돌아서 플랫폼 기업들이 계속적으로 주목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챗GPT. 누가 할까요? 우리나라에선. 네이버 카카오. 네. 그리고 로봇 산업. 그걸 확장적으로 할 수 있는데도 저는 그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클라우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냥 챗GPT를 안 한다 하더라도 해외 챗GPT 업체들에서 대부분 지금 85에서 90%가 영어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우리나라 것들도 인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나라 플랫폼 기업들이 갖고 있는 그 어마어마한 저장에 돼 있는 그런 그 값어치들이 가치를 재평가받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 또 하나는 최근 해외 매출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뭐 웹툰이라든지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이 많은 분들이 그 정도야 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지금 10%를 넘어서고 있어요. 해외 매출 비중이. 웹툰 성장이 작년에 보니까 거의 100% 조금 안 되게 성장했거든요. 2배 성장했거든요. 해외에서 엄청 잘 보나 봐요. 네. 잘 보기도 하고 그걸 또 영화화로 되면서 이슈가 되면서 거기서 또 유입이 되고 제 작년에 넷플릭스 특징이 뭐였냐면 웹툰 기반을 올리는데 그렇게 해야 성공률이 기본적으로 안정적으로 되는 웹툰 때문에라도. 그러면은 이게 두 개가 시너지가 되는 거죠. 영화도 보고 웹툰도 보고. 웹툰을 그려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것을 두 개를 쭉 뽑아봐라 라고 하시면은 제약바이오 중에서 대형 제약업체 그리고 인터넷 플랫폼 기업들을 좀 보자라는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반도체를 되게 좋게 보고 있어요. 반도체를 지금 시점에서 왜 좋냐? 투자를 줄임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수요 공급 균형이 깨져버릴 거예요. 올해 하반기부터는. 무슨 말이냐면 수요가 이 정도 예상이 되고 있으면은 투자를 여기에 맞춰서 계획을 이렇게 한 거잖아요. 계단식으로. 근데 힘드니까 이거 줄여버리는 거죠. 더 줄이고 수요가 아무리 떨어져도 올해 하반기부터는 수요가 더 우위를 보이면서 가격은 올라가는 그림이 나올 거라는 거예요. 이게 2016년에도 똑같았거든요. 그때와 비슷한 그림이 나타나는데 지금은 업황이 더 안 좋아진 만큼 감산의 규모는 더 커졌고 수요는 기본적으로 높아져 있고 수요와 공급 간의 갭이 더 커지게 된다면 턴어라운드 하는 속도는 좀 빠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많은 분들이 중국 경기 회복하면은 수혜주를 다 아시다시피 뭐 화장품, 의류, 뭐 텔레저, 그리고 원자재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전 좀 올드한 얘기다 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화장품 의류는 2014년, 15년 얘기거든요. 그때 무슨 리포트가 나왔는지 기억나시나요? 제목이? 그건 엄청 좋았던 거 어마어마했는데 그 시작점 중에 하나가 되었던 리포트 제목이 중국인들도 드디어 머리를 감기 시작한다였어요. 말도 안 된다. 진짜예요. 그게 공식 리포트 제목이었어요. 말도 안 된다. 제 거에 완전히 핫 이슈가 되었던 제목이에요. 그 정도의 지금은 상상하지 말도 안 된다고 하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정도의 아주 바닥에 있던 상황에서 올라온 거예요. 근데 지금은 중국인들이 머리를 감나 안 감나 관심이 없습니다. 다 감을 테니까요. 그렇죠. 지금은 관심 있는 건 중국인들이 뭘 사냐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전기차 사고, 네. 스마트폰 사고, 명품 사고. 네. 지금 올해 1월, 2월 달에 영국하고 이탈리아 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갔어요. 루이비통도 사상 최고치 갔잖아요.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12월 1월 달에 중국 리오프닝 소식 들어오니까 뭐 음식료나 이런 것들이 오르기도 했지만 글로벌리 봤을 때는 명품주들이 폭발적으로 올랐거든요. 소비 패턴, 생활 패턴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원자재 쪽에 있어서는 중국의 전체 전기차 비중이 26에서 30%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1%예요. 그렇죠. 이게 10%라고 하는 거는 신차로 나가는 거의 비중이 10%라는 거지. 자, 그만큼 많이 바뀐 겁니다. 그리고 발전량 비중도 신재생의 비중이 10배 이상이 늘었어요. 최근 10년 동안 중국은. 원전도 많이 늘었고. 그러면 석탄 연료에 대한 의존도는 많이 떨어졌을 거고, 공장이랑 공장은 다 다른 나라로 이전을 했고, 그러면은 원자재 수요도 그렇게 세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저는 일단 중국 경기 회복은 일단 국내, 한국어로 국한해서 본다면 IT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드리고 있죠. 지금은 굉장히 하이엔드 소비를 좀 보셔야 될 때, 중국 경기 회복이 반도체, 핸드폰, 그리고 IT 기기 이런 쪽들의 수요를 조금 더 높여주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반도체 업황이 좋아지는데, 근데 그걸 다시 바꿔서 얘기하면은 경기가 호황 국면으로 진입하는 거 아니에요? 올해까지는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중국 경기에 대해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드렸는데 미국하고 유럽 경기는 올해 3분기, 올해 4분기 또는 내년 1분기 바닥을 통과할 거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은 이 흐름들을 결국 지나고 난 2024년이 전 진짜 좋을 것 같더라고요. 지금.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은 올해까지만 하면은 누가 바닥을 잘 통과하느냐의 경쟁인 것 같아요. 근데 내년을 돌아가서 본다면, 미국, 유럽은 경기가 회복 국면으로 들어가고, 한국하고 중국은 경기가 어느 정도 레벨업 된 국면에서 시작을 하게 된다면, 또 하나 뭐 있죠? 금리 인하죠. 그러니까 지금 연준이 몇 가지 실책을 하는 거면서도 그냥 큰 그림으로만 놓고 보면 무조건 좋은 그림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23년 점도표가 5.1이에요. 24년은 4.3, 25년은 3.1. 많이 내리네요. 근데 GDP 성장률 전망은 23년은 0.4, 24년 1.2, 25년 1.9. 경기는 올라가는데 금리는 내려주겠다. 골디락스. 예. 이런 경우 보셨나요? 저 90년대, 80년대. 그 이후로도 없어요. 거의.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많은 분들이 금리 인상 때문에 시장이 너무 안 좋다라고 말씀을 하시긴 하는데, 일정 부분 맞기도 하지만 틀리기도 한 부분이에요. 왜냐면, 과거 흐름들을 봤을 때, 금리 인상 사이클에서 증시는 다 좋았어요. 왜? 경기가 좋으니까 물가도 오르고 기준금리도 올리는 거야. 이 방향성이 다 같았기 때문에 경기 방향성을 보고 배팅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경기는 둔화되는데 물가가 오르다 보니까 이게 증시가 되게 안 좋았던 거죠. 근데 앞으로 24년부터 그러면 정반대라는 거죠. 경기는 살아나고 금리는 내려가고 물가도 떨어지고 채권금리도 떨어지고. 예전에 저물가 저유가 고성장. 근데 저물가 저유가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KBO 출범하는 시절. 특히 경기 방향성이 바뀌고 실적 방향성이 바뀐다는데 점차 배팅의 강도를 높여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24년만 반짝 좋은 걸 보세요? 아니면 이때부터 옛날에 2004, 5, 6, 7년 보면은 그냥 4년, 5년 내리 그냥 성장했잖아요. 그런 걸로 보세요. 근데 지금은 사이클이 좀 짧아진 것 같아요. 말씀을 드리면 20년 3월에 저점이고 21년 6월 1년 3개월 동안 쫙 오르고 2년 쫙 조정받고 그러면 여기서 올해 1월이 저점이라고 보면 길면은 2년 반, 짧으면 1년 반에서 2년 정도 한 번에 굉장히 강한 사이클이 올 거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2020년 3월에서 2021년 6월까지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1,400대에서 3,300대로 올랐으니까 1,900포인트가 올라서 더블이 난 거죠. 여기서 3,300에서 지금도 2,100선까지 내려가 있으니까 여기서도 한 1,200포인트 빠진 거고, 전 여기서 2,130이 저점이라고 본다면 여기서 한 1,000포인트, 1,500포인트 정도, 그러니까 역사적 고점을 넘어가는 그림이 한번 나올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다시 전고점을 돌파한다라고 하면 어떤 업종이 그때 좀 주인공이 될까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업종들을 들고 가셔야 된다는. 얘네들이? 그러니까 걔네들만. 플랫폼? 무슨 말이냐면 2016년, 17년 얘기를 잠깐 드렸었는데 보통 애널리스트들은 26개 업종으로 나눠요. 그중에 2016년, 17년 2년 동안 코스피가 26%가 올랐습니다. 근데 코스피보다 수익률이 좋았던 업종이 몇 개였을까요? 의외로 많지 않았다는 거네요. 엄청 작았어요. 니프티 비슷하게.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6, 7년도는. 나는 시총 상위주만 올랐다. 대형주 위주로? 위주로만 올랐고 예. 코스피보다 수익률이 좋았던 업종 수를 보면 18개가 못했어요. 시장보다 수익률이 언더퍼폼이었고요. 그 중에 10개 업종은 코스피가 26% 올랐는데
10개 업종은 수익률이 마이너스였어요. 그러니까 상승장이어도 업종적으로 아예 나뉘어주는구나. 그때 시가총액이 가장 높았던 게 반도체가 뭐 압도적으로 1위였고요. 그 다음에 IT 가전, 은행, 철강, 화학, 에너지, IT 하드웨어, 굵직하네요. 인터넷. 네. 조합 이상하다. 이상하죠? 조합 이상하다. 근데 걔네들 8개가 움직였어요. 되게 신기한 조합이어서 네. 저도 그렇게 내놓고 되게 신기해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반도체가 가장 수익률이 좋았고 100% 넘게 올랐습니다. 2년 동안. 그게 지금 복사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요. 이런 식의 흐름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고 모두가 좋진 않다. 아닐 거다. 자, 그리고 이 밑에 따라 보면 유틸리티, 운송, 미디어 교육, 필수소비재, 화장품, 의류, 상사자본재 이런 애들이 마이너스였거든요. 근데 얘네들을 갈라놓은 걸 봤더니 결국엔 실적이에요. 실적 1위가 이익개선 기여도 1위가 반도체였고요. 3위가 은행이었고 5위가 IT가전, 6위가 화학, 7위가 에너지, 8위가 철강이었어요. 돈 잘 버는 애들이었네. 네. 그래서 같은 맥락으로 24년 기준으로 이익개선 기여도가 뭐가 높나 봤더니 이번에도 압도적으로 1위가 반도체, 2위가 화학, 3위가 조선, 4위가 자동차, 5위가 IT가전, 6위가 상사자본재, 7위가 소프트웨어, 8위가 은행이에요. 조선은 좀 과하게 계산이 된 것 같고 은행은 금리 인하 사이클에는 좀 쉽지 않죠. 그래서 남은 게 반도체, 화학, 자동차, IT가전, 상사자본재, 소프트웨어죠. 그러면 반도체는 다 하실 거고 네. 화학은 순수화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대신에 2차 전지랑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애들. 그래서 화학으로 봤던 거예요. 네. 그래서 왜 화학으로 봤냐. 그렇죠? 그리고 자동차는 전기차, IT 가전은 2차 전지랑 가전제품 파는 거. 그리고 상사자본재는 너무 많은 업종이 있는데 여기에 방산하고 전력기기랑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관련주들이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뭐 이렇게 카테고리로 해서 말씀드렸던 업종들이 있잖아요. 반도체, 전기차, 2차 전지, 신재생에너지, 방산, 인터넷. 그러니까 이 카테고리에서 업종을 봤을 때는 실적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고 실적을 볼 때는 정책이나 그런 거 고려하지 않았는데 이 두 개를 매칭시켜 보면 맞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얘네들만 시장을 끌고 갈 거다. 근데 서로 앞서거니 뒤서거니는 하겠지만 얘네들을 잘 끌고 가야지 시장을 이길 수 있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죠. 오늘 덕분에 좀 한 번 좀 이렇게 훑었어요. 네. 봤을 때도 희망적인 얘기 많이 해주셔가지고. 네. 그러니까요. 저도 오늘 갑자기 좀 기분이 좋아요. 살짝 불안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24년을 잘 준비하자. 그때 말씀하신 대로. 네. 그게 지금 우리 늦었다 생각하지만 또 기회가 한번 올 수 있다. 네. 그리고 그때 또 잘 노렸다 하고 네. 또 그 기회가 또 안 올 수도 있잖아요. 네. 사람 없이 갈 수도 있으니까. 그렇다고 또 아예 현금 100% 들지 말고 네. 조금 사놨다가 만약을 대비한 돈을 남겨놨다가 네. 이게 또 오면은 그때 사고 안 하고. 오면 24년에 그냥 추가하면 되잖아요. 네. 그렇게 하면서 또 상승장을 잘 맞이하자.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실까요? 지금 시장의 큰 방향성이 바뀌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뉴스나 언론에서는 굉장히 악재 같은 얘기들, 너무나도 안 좋은, 왜? 지금 너무 안 좋으니까. 근데 이 흐름을 지나고 본다면 이게 바닥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흐름들을 오히려 역으로 이용하자. 시장이 흔들릴 때, 악재에 의해서 흔들릴 때 충분히 변할 수 있는 여지, 그리고 올해 하반기 내년까지 열어놓고 본다면 방향성 자체가 위쪽으로 가게 된다면 변동성을 활용한 비중 확대에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되게 또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또 투자 아이디어를 좀.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